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이 된 한 가정의 엄마입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 장사를 하고 지냈죠. 보통은 함께 가게를 한다고 하면 시부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반대의 경우였어요. 제가 결혼 전부터 먼저 가게를 하고 있었고, 결혼 후에 혼자서 하던 가게에 시부가 아르바이트처럼 일이라도 도와주고 싶다며 제 가게로 온 거였거든요. 저야 뭐 전혀 나쁠 일이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일하고 싶다는 것을 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흔쾌히 우리 가게에서 일을 하는 것을 허락했고요. 그런데 집에서는 이런 일이 그리 달갑지 않았던 모양이더군요. 남편 위로는 시누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시누가 이 사태에 대해서 강렬하게 반대한 본인이죠. 사실 이런 상황만 놓고 보자면 마치 제가 시부를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처럼 대한 게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 것을 시누가 반대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희는 보통과는 조금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시누가 반대하는 것은 시모가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것 자체였거든요. 시누랑 시모는 모녀지간인데도 사이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시누의 눈에는 시모가 제 가게에서 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저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한 번은 가게에 찾아와서 조용히 저를 구석으로 불러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옳게 나한테만 닦아놓고 말해봐.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괴롭히지? 지금 가게에서 나와서 일하는 것도 그냥 보여주기식 쇼고 일은 다 옳게 혼자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우리 엄마를 아는데 옳게를 챙기거나 할 사람이 아니거든? 솔직하게 말해봐. 사실 이런 신우의 말이 이해가 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시모는 저에게 엄청 잘해주었거든요. 심지어 시모가 가게에서 일하게 된 이후로는 제 일이 엄청나게 줄었고요. 아무래도 저보다 더 오래 가정을 위해 일하신 분이 더 낫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정말 저에게 잘해주세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형님. 혹시라도 힘든 일 생기거든 어머님 몰래 연락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찾아와서 대뜸 묻는 신우에게 잘 달래가며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제가 운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여자가 시집살이도 전혀 없는 시댁 여자들이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을 싫어하겠어요. 저는요, 시댁 여자들의 사랑을 본의 아니게 잔뜩 받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비록 그 둘의 사이에 있는 알력 싸움에서 곤란한 상황들을 겪을 때도 있지만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친구들이나 다른 엄마들과 모임을 가질 때도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했죠. 신우는 내 가게에서 시모가 일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사실 그만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저라고 연세가 많은 시모가 가게에서 일하는 것이 편한 일은 아니에요. 남편의 어머니이기도 하고요. 누가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을 부리면서 일하고 싶겠어요. 그것도 가족을요. 저도 처음에는 시모가 부탁을 하더라도 일하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냐고 말렸어요. 하지만 시모는 시켜만 주면 좋겠다고 저를 자꾸 애원을 하는데 차마 그 모습을 보고 거절할 수 있는 며느리는 아무데도 없을 겁니다. 그때 시모는 애원하면서 제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얘야, 내가 너한테 참 미안해서 그래. 다 늙어서 줄 것도 없는 내가 그래도 사업하는 며느리 하나 들여서 편하게 집에서 살고 있는데 뭐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니? 네 신우가 나한테 살갑게 굴지도 않아서 너도 집에 오면 쉬고 싶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잖아. 괜히 집이 어지럽혀져 있네 하면서 집안일도 하고 그 모습을 보고만 있으니 도저히 불편해서 나도 안 되겠더라. 그러니 내가 네 가게라도 도우면서 내 마음의 짐을 덜고 싶어서 그래. 제발 나도 나가서 일하게 좀 도와주렴.
시모의 말을 들으면서 나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싶었어요. 보통은 자기 자식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노는 신우보다 일하는 제가 더 걱정스럽다고 하니까요. 그런 시모가 제발 좀 일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니 더는 버틸 수 없었죠. 그렇게 시모와 함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가게 일을 하고 집에서도 일을 하면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시모의 도움으로 저는 힘든 거 없이 수월하게 장사를 하고 있어요. 신우의 말과는 다르게 힘든 일들은 대부분 시모가 먼저 나서서 하려고 했어요. 처음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제가 해도 괜찮다고 저도 극구 말렸어요. 하지만 그런 제 말에도 괜찮다면서 굳은 일은 시모 본인이 다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전보다 더 편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시모는 저에게 굉장히 고마운 존재이자 사업 파트너라고도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시모와 같이 가게를 열심히 꾸려나가던 어느 날 신우가 평상시와는 다른 분위기로 가게에 찾아와서 시모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더니 다짜고짜 저를 잡더군요. 그리고 이내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가더니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여 옳게 내 말 못 믿겠어? 우리 엄마랑 대체 언제까지 함께 일하려고 그래? 그 인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가 진짜 옳게 생각해서 이런 조언도 하는 거야. 세상에 어느 신우가 자기 엄마가 나쁘다고 말하겠어?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아? 옳게는 진짜 우리 엄마의 얼굴을 몰라서 그래. 저 인간 지금 얼굴에 탈을 쓰고 옳게를 속이고 있다고. 언제까지 속을 셈이야? 당장이라도 엄마 자르는 게 좋을걸? 갑자기 찾아와서 시모가 가면을 쓰고 저를 대하고 있다며 당장이라도 잘라야 한다고 소리치는 신우의 태도에 저는 순간 당황했죠. 그렇게 미적대는 저를 보며 신우는 답답했는지 한 번 더 큰 소리를 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 옳게는 우리 엄마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 아니잖아. 평생을 함께 살아온 자식인 내가 이렇게 엄마를 싫어하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엄마 과거가 정말 화려한 여자야. 정말로 옳게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소극적이게 반응할 때가 아니라니까. 시모가 화려한 과거 이력을 가지고 있다며 다음 이야기를 하려는 순간에 마침 시모가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셨죠. 저를 잡고 큰 소리를 내고 있는 신우를 보더니 시모는 몹쓸 것을 봤다는 눈으로 신우를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너, 네가 지금 어디라고 여기를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 여기 네 올케의 직장이다. 네 동생의 아내 직장이라고. 어디서 지금 사람이 일하는 곳에 와서 큰 소리야, 큰 소리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 내가 저것도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고? 여기서 가게 장사 망칠 거 아니면 당장 가라. 2번 다시는 여기에 얼씬도 하지 마. 내 말 알아듣지? 그럼 썩 꺼져. 시모는 신우를 도둑고양이를 내쫓듯 빨리 사라지라 야단을 치더군요. 처음으로 보는 시모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우리 신우는 일본에서 혼자 오래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남편에게 누나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결혼식에서 보지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신우를 만나게 되었고요. 자기 동생의 결혼식에는 참석할 법도 한데 신우는 우리 결혼식에 참석도 안 했죠.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 남편과 신우의 사이가 좋지 않은가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결혼 17년 차인데도 신우를 알고 지낸 건 고작 2, 3년밖에 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친한 척하며 가게에 찾아와서 시모의 욕을 하는 신우는 제게 의문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그래요. 하루는 가게를 마치고 들어온 제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보, 요즘 누나가 당신 가게에 자주 찾아간다며. 얼마 전에 엄마가 전화 왔더라고. 누나가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누나랑 가깝게 지내지 않았으면 해. 내 가족이라도 누나는 정말 믿을 사람은 못 되거든. 당신에게 왜 자꾸 접근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신도 가게에 누나가 찾아오더라도 모른 척하고 누나가 하는 말은 대충 흘려들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돼. 알겠지? 보통은 자기 가족을 믿지 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특별히 서로 사이가 나쁜 게 아니라면요. 귀국 후 저에게 자꾸 친한 척 다가오는 신우도 의문이지만 이런 신우를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도 저에게는 의문이었어요.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모르는 부분이 많은 집안이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건강한 사람이고 평생 아픈 곳 없이 살고 있었어요. 나이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요. 그런데 작년 5월부터였나?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군요. 이내 살도 쭉쭉 빠지기 시작했고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다이어트라도 시작했냐고 물을 정도였어요. 살이 정말 눈에 보이도록 빠졌거든요. 그러다 남편이 제게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은 어떠냐고 권유했고 저도 몸이 안 좋았으니 흔쾌히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받은 건강검진의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죠. 검사를 받고 결과를 듣기 위해 앉은 진료실에서는 말도 못해 충격을 받았어요. 위암 3기입니다. 평소에도 몸이 좋지 않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검사를 받아보셨어요? 지금 상태로는 아주 위험합니다. 암이 지금 복막까지 전이가 된 상태예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전이가 된 부분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보호자분도 관련 내용을 밖에서 자세히 들으시죠. 의사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 안내를 받은 곳에서 한 말들은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제가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나서 충격을 받은 것은 저 혼자만이 아니었죠. 남편은 물론 시모도 충격을 받아 쓰러졌거든요. 집 분위기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충격에 쓰러졌던 시모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저를 찾는 것이었어요. 얘야, 우리 며느리 암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요즘은 암도 전부 치료가 가능한 병이야. 요즘에는 뭐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해줘서 옛날만큼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더라. 그리고 돈이 문제겠니? 너 이제 3기다. 암 3기면 수술만 하더라도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병이야. 알겠니?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네가 포기하면 암도 이겨낼 수 없는 거야. 알겠지? 절대로 포기할 생각하지 마라. 나랑 네 남편이 네 곁에 항상 있다는 걸 생각해. 그리고 금쪽 같은 자식을 두고 갈 거니? 엄마라면 이겨내야지. 시모는 암 진단을 받은 제게 많은 힘이 되려고 노력하셨어요. 물론 남편도요. 자식에게는 제가 암이라는 것을 섣불리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였으니까요. 남편은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최대한 빠르게 제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힘을 썼죠. 암은 하루가 다르게 전이하거나 변화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 대신에 병원을 몇 번이나 오갔는지 몰라요. 제 병으로 인해 집안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달리 항상 무거워졌죠. 본인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어느 누구라도 우울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만약에 초기에 발견했더라면 싶기도 했고요. 이제까지 사는 게 바빠서 건강검진을 제대로 꼬박꼬박 받지 않은 과거가 너무 후회되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급하게 수술 날짜를 잡고 저는 위의 70%를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 이후의 제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죠. 암이 수술만 하면 끝나는 병이 아니잖아요. 수술 후에는 생각보다 긴 시간을 회복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어야 했고 항암 치료도 받게 되었어요. 예전과 달리 먹는 것도 자유롭지 못한 시간이 계속되었고 12회나 진행해야 했던 항암 치료는 사람을 더 병들게 만들더군요. 암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뭐냐고 물으면 단연 항암 치료라고 말하는 이유를 저도 이때 깨달았어요. 항암 치료는 정말이지 견디기 힘든 것이었죠.
그것도 저는 한 달에 2번씩 항암 치료를 했어야 했거든요.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정말이지 삶을 포기하고 싶던 순간이 엄청 많았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나 싶었죠. 그러나 제가 이런 우울한 감정을 표출할 때 항상 잡아주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다잡아준 건 남편도 친정 식구들도 아닌 바로 시모였죠. 잘 힘냈다, 아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포기해서 되겠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항암만 다 끝나면 너도 많이 호전될 거야. 힘을 내라. 네가 이렇게 힘이 없으면 네 옆을 지키는 네 남편은 어떡하겠니? 네 자식은 그리고 수술까지 하고 지금 항암 치료도 몇 번이나 받았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아깝지도 않니? 이렇게 예쁜 인생 여기서 포기할 거야? 힘내라. 넌 할 수 있어. 시모는 항상 집에 찾아와서 회복에 좋다는 음식들을 해주고 제게 힘내라며 말했어요. 암 환자식을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암에 좋다는 음식은 다 해주려고 했죠. 물론 시모가 이렇게까지 했던 것은 제가 며느리라는 입장에 있었던 것도 있지만 친정 식구들이 내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 친정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게다가 친정에는 여형제들이 없고 오빠들만 위로 둘이 있었고요. 오빠들도 저들 살기 바빠서 아픈 여동생을 돌볼 수 없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친정 식구들에게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시모도 모를 일 없었을 테고요. 그래서 시모가 더 나를 챙겨주었던 것 같아요. 저를 챙겨준 시모가 했던 일은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가게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의 집안일까지도 전부 다 시모가 해주었거든요. 항암 치료를 받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는 절대 다른 일을 못한다는 것을요. 치료를 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웬만하면 일을 쉬고 받으라 말하기도 하고요. 제가 항상 무기력하게 집에서 쉬기만 하자 집에 찾아온 시모는 하루도 미루지 않고 집안일을 도와주셨죠. 전 그런 시모가 너무나 고마웠어요. 친가족도 자기 여력이 안 된다고 챙겨주지 못하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주나 싶었죠. 하루는 집에 찾아온 시모와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 어머님을 봐서라도 힘내겠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제가 몸이 다 나으면 어머님께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제 진심을 다 보일 수 없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감사를 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힘든데 항상 옆에 있어준 사람이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네가 힘내서 다행이다. 보답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은혜까지 시기나. 됐다. 지금은 네 몸이 어서 회복되기만을 생각해라. 내가 해주는 일은 그냥 네 남편이나 네 식구라도 다 해줄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딴 생각 말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때까지 힘내라. 시모는 이렇게 말하는 제 말이 부끄러운지 모른 척 계속 시모가 하는 일은 그냥 일반적인 일이라며 둘러대더군요.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며 절대로 이 사람에게는 은혜를 갚아야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치료와 회복을 위해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시모가 저에게 영양제를 하나 가져오더군요. 얘야, 이게 위에 그렇게 좋대. 내가 주변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위암 걸렸던 애가 이걸 먹고 그렇게 빨리 회복을 했단다. 그래서 내가 사정사정해서 알아보고 사왔어. 한번 먹어볼래? 시모의 친구 중에서도 암투병을 했던 분이 저와 같은 위암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분이 이 영양제를 먹고 그렇게 빨리 회복을 했다고 하니 솔깃해서 사오신 모양이에요. 위에 좋다는 영양제를 사와서 건네는데 어찌 안 먹어볼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를 꺼내 먹었죠. 그런데 먹자마자 속이 좋지 않았고 영양제를 먹고 즉시 속을 다 개어내고 말았어요. 이내 실신했고 그 뒤로는 응급실에 실려갔죠. 응급실에서는 먹은 것이 탈이 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시모는 아픈 안색으로 누워있는 제게 얼마나 미안하다고 안절부절 못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짓을 해서 네가 이렇게 또 내가 미련한 짓을 했어.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다고 생각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미안하다. 내가 괜한 짓을 했어 정말. 아가 정말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응급실에 실려온 저를 앞에 두고 시모는 본인이 괜한 짓을 했다며 자책하기 바빴죠. 전 그냥 나와 맞지 않는 영양제를 먹어서 그렇다며 그런 시모를 달랬어요. 그리고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온 남편과 함께 응급실에서 몇 가지 검사를 받았죠. 검사를 다 받고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는 남편은 재빠르게 다가와 저를 부축했고요. 그런데 웬일로 신우도 병원에 와 있는 거예요. 신우는 우리 부부와 함께 제 병실로 가기도 전에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아이 거봐. 내가 뭘 했어? 내가 옳게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니까. 엄마가 이런 짓을 한 거지? 응? 절대 엄마가 한 짓이 틀림없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우리 엄마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 내가 그렇게 나 엄마를 조심하라고 말했거늘. 내가 나 좋다고 그런 말 올케한테 했겠어? 이제야 정신이 좀 들어? 올케, 정말 내 말 안 듣더니. 신우는 제 옆에서 계속 이 모든 사태가 시모가 꾸민 일이라며 큰 소리를 냈고 남편은 그런 신우를 말리며 제발 좀 집에 가라고 쫓아내더군요. 오랜만에 본 신우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경고하는 것을 보니 속으로는 진짜 시모가 일부러 나한테 영양제를 먹인 건가? 의문이 생기더군요. 사람이 참 간사하지만 정황상으로는 신우의 말이 믿을만 했으니까요. 점차 시모에게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남편과 시모와 함께 병실을 정리하고 전 쓰러지듯 남편의 차에 몸을 실었어요. 전 차에 타자마자 기진맥진에 잠이 들었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한참 달리고 있더군요. 그런데 잠이 덜 깬 저에게 누군가 계속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의 주인은 남편이었는데 저는 대답할 힘도 없어서 그냥 모른 척하면서 계속 잠을 청하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시모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애들 엄마가 깊게 잠들었나 보네요. 대답이 없어요. 그러고는 둘이 속닥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시모에게 말하더군요. 엄마, 아까 내가 의사에게 들었는데 아내가 받고 있는 항암 치료가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 같아요. 지금 치료에 진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이런 이야기는 당사자에게 하면 혹시라도 삶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원래는 아까 검사 결과도 같이 들어야 하는 건데 저만 부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쩌죠? 남편의 말을 들은 시모는 이내 우는 것인지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어쩌냐? 어쩌면 좋아. 이 가엾은 것을 어떡하면 좋냐고. 말 좀 해봐 어서. 네가 얘 남편이잖아. 남편이면 어떻게 해서든 애들 엄마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시모는 치료가 전혀 듣지 않는다는 소리에 본인도 절망한 것인지 어떻게 하냐고 남편에게 절규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시모의 소리에 제가 깰까봐 시모를 조용히 달랬어요. 엄마, 애들 엄마 깨요. 조용히 이야기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운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에요. 우선 어떻게 해서든 치료 방법을 찾아봐야죠.
의사도 포기하지 말고 일단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치료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저도 이대로 아내 포기할 생각 없습니다. 훌쩍이던 시모는 이내 울먹이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빠르게 찾아봐야 해. 네 누나가 지금 어쩌는지 아니? 얼마 전에 내가 네 처를 보러 가는데 네 누나가 이렇게 말하더라. 아, 걔는 언제 죽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즐겨? 병에 걸렸으면 돈을 더 쓰기 전에 죽어야 할 거 아냐 하고 말이다. 내 정말 그것은 같은 사람이라는 게 싫다. 아니, 네 배로 나았다는 게 후회스러워. 듣고 있던 남편도 처음 듣는 소리였다는 듯이 놀라더군요. 그리고 시모는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지금 네 처 대신에 가게 보고 있는 거 알지? 네 처가 없으니까 아주 네 누나가 지가게처럼 들락거리더라. 네 누나가 말한 얼른 갔으면 좋겠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야. 얼마나 몹쓸 년인지 모른다. 일평생 네 처가 열심히 꾸려온 가게를 독차지하려고 하고 있어. 아, 심지어 저번에는 내가 가게 문 닫고 깜빡 물건을 입고 나와서 다시 돌아가니 네 누나가 거기 있더라. 가게 금고에서 돈을 꺼내고 있었어. 아마 내가 몰라도 매번 그렇게 돈을 빼갔던 것 같아. 그것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것이지. 아, 정말이지. 아픈 사람 가게에서 뭘 챙기겠다고. 시모는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하더군요. 신우가 내 가게를 독차지하고 싶어서 밤마다 가게의 매출을 확인하고 금고에 현금을 훔쳐가는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아까 찾아와서 나한테 큰 소리를 냈던 게 나를 흔들려고 했던 거구나. 나와 가족들 사이를 망치려고 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마치니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치료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데 앞뒤 가릴 것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잠깐 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바로 눈을 떴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모에게 소리쳤습니다. 자세워. 지금 그 말이 사실인가요? 신우가 그래놓고 나에게 병원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전 그대로 달리는 차를 멈춰 세운 뒤 문을 열고 내렸어요. 그리고 바로 근처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는 당장 가게로 가달라고 했죠. 제가 거기서 본 모습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시모의 말과 현실은 다르길 바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 가게에서 신우가 남자 몇 명과 함께 앉아서 놀고 있더군요. 심지어 술까지 마시면서 말이에요. 자기 가게처럼 죽치고 앉아있는 모습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갑자기 들이닥친 제 모습에 신우도 적잖이 당황했는지 허둥지둥하더군요. 어머, 옳게 왔어? 아니, 오늘 몸도 안 좋다는데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지. 우리 엄마한테 가게 맡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가게 운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걱정 말고 어서 들어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하는 말이 정말 가짠지도 않더군요. 저는 그런 신우와 남자들에게 소리쳤어요. 여기 계신 분들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다 나가요. 내 가게에서 다 나가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서 술판을 벌여? 평소 얌전했던 제가 소리치니 놀란 신우와 남자들은 제 눈치를 보며 가게를 나가더군요. 갑자기 오른 혈압과 병원에 갔던 일 때문인지 저도 잠시 비틀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시모가 했던 말대로 신우가 내 가게를 차지하려고 했던 정황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먼저 가게의 CCTV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가게에 설치되어 있던 CCTV는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열쇠로 잠겨있는 방에 있었는데 역시나 여기에는 아무도 손대지 못했더군요. 저는 좋지 않은 몸으로 그날 밤새 CCTV를 돌려봤어요. CCTV에는 밤에 금고에 손을 대는 신우의 모습도 그대로 찍혀 있었죠. 소리까지 녹음되는 것은 아니어서 신우가 돈을 들고 웃으며 나가는 모습만이 녹화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내가 이런 것에 말에 속아 흔들렸다는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죠.
그렇게 CCTV를 확보하고 가게를 나가기 위해 문을 잠그고 있으니 옆집 가게 사장님이 제게 인사를 하더군요. 응? 자네 이제 몸 괜찮아?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야? 아직 편치는 않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인사를 오가는데 옆집 사장님은 이상한 말을 제게 하더군요.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네 신우라는 사람한테 가게를 맡기는 건 안 좋을 것 같네. 내가 저번에 그 사람이 남자랑 나가면서 하는 말을 들었는데 살벌해서 원. 신우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나? 자네가 곧 죽을 사람이래. 그리고 자네가 가면 이 가게가 자기 것이 된다면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옆에 있던 남자한테 소리를 치더라고. 내가 참 남 이야기 뒤로는 하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인 거 알지? 그런데 정말 그 소리는 듣고는 못 참겠더라고. 자네 시모한테도 말했는데 시모도 몰랐던 사실인지 놀라더라고. 자네가 이렇게 왔으니 내 말 하는 걸세. 뭐라고요, 사장님? 죄송한데 혹시 그거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있을까요? 제가 꼭 필요해서요. 다행히 옆집 사장님은 신우가 하는 소리를 녹음해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신우는 참 대단하게도 옆집 사장님에게도 제가 죽으면 여기 사장은 자기가 될 거라면서 자랑하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옆집 사장님이 통화를 하는 척하며 녹음을 해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니 시모와 남편이 밤을 새운 것 같은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니? 몸도 안 좋은 애가 어딜 갔다 온 거야? 네 남편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그래, 당신 그렇게 나가버리면 어떡해. 내가 엄마랑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조금만 늦었으면 경찰에 실종 신고하려고 했어. 그렇게 소리치는 둘의 목소리에도 지지 않고 시모에게 물었어요. 왜 신우의 행동을 여태 나한테 숨겼냐고 말이에요. 시모는 한동안 가만히 있더니 이내 한숨을 푹 쉬고 신우의 과거를 말해주더군요. 내가 네 남편한테도 못한 이야기가 있다. 바로 네 남편 누나 이야기지. 옛날에는 정말 네 신우에게 꼼짝도 못하고 살았다 내가. 애가 어찌 그리 되바라진지. 평소에도 성격이 그리 나빴는데 고등학생이 되고부터는 자기도 어른이라며 엄청 대들었지. 심지어 네 남편에게 손까지 올리는 것을 겨우 막은 적도 있다. 네 남편도 친누나가 무서워서 지금까지도 웬만해선 대들지 않아. 너도 느꼈겠지만 말이다. 저는 시모의 말에 놀랐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시모와 남편은 신우의 괴롭힘에 힘든 나날을 보냈었다고 해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한테 당하고 사냐고 하겠지만 저는 이해가 갑니다. 신우는 남편만한 덩치를 가진 여자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시모는 말을 이어가더군요. 그래서 내가 네 신우를 먼 곳으로 보내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어. 그래서 네 신우가 20살이 되자마자 일부러 찾고 찾아 외국으로 시집을 보냈지. 주변에서 돈 많은 일본 남자가 한국인 여자를 찾는다는 말을 들었거든. 얘기를 듣고는 내 자식이 꼬나발이고 얼른 보내야겠다 생각해서 성인이 되자마자 보냈지. 사실 나도 그때 결혼 보내면서 제법 많은 돈을 받기도 했고, 나도 그때는 딸이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라도 해야겠다 싶었어. 나도 엄마 노릇을 못한 건 사실이고 인정을 하고 있단다. 근데 그 돈으로는 이전에 네 신우에게 돈을 빼앗겨서 힘든 생활비에 보태 썼지. 그런데 그 남자가 죽고 만 거야. 네 신우가 뭘 잘못했는지 유산은 얼마 받지도 못했다고 해. 알만하지. 그 성격이 어디 가겠니? 밖으로 나던 부인이 뭐가 좋다고 유산을 안겼겠어.
그리고 다시 한국에 와서 우리한테 오더구나. 제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친정에서 보내야겠다고 말이야. 신우는 이전에도 가진 재산이 없는 상태로 갔기에 도저히 일본에서는 생활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국으로 들어온 신우는 시모를 경멸의 대상으로 삼았고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미안하더구나. 네 신우는 아무런 사회생활도 못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사회적으로 단절된 것도 다 내 탓이라는 생각에 네 신우가 무슨 잘못을 해도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 과거에 내가 잘못한 일도 있으니 그냥 네 신우의 말을 따랐다고 생각해도 된다. 네 신우의 입장에서 내가 죄인이나 다름없음은 분명하니까. 시모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식을 멋대로 해외로 보낸 것이 후회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우의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인은 신우에게 죄인이라면서 말이에요. 신우에게 마음에 짐이 있으니 신우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던 거죠. 시모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있었어요. 바로 제 가게를 차지하려 했던 신우를 말리지 못했던 남편과 시모의 행동이요. 신우는 이런 시모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볼모로 잡아 내 가게를 차지하려 했고, 시모는 이런 신우의 만행을 알면서도 눈을 감고 있었던 거니까요. 평소에 신우에게 큰 소리를 냈던 것도 사실은 신우가 더 큰 잘못을 할까 싶어 미리 막았던 거고요. 이때 저는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내게 잘해줬던 모든 것은 계산적인 행동이었구나. 시모는 내게 미안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는 척 했던 거구나 하고 말이죠. 저는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어머님, 그래서 제게 그렇게 잘해준 건가요? 어머님은 자기 자식이 하는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그게 미안해서 제게 그렇게 잘해줬던 거군요. 그런 사람을 제가 은인이라고 은혜를 갚겠다고 생각했고요. 참으로 우스웠겠어요. 옆에서 조금만 챙겨줬을 뿐인데 은혜를 갚겠다며 고맙다고 말하는 제가요. 저는요, 정말로 어머님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병이 나으면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풀겠다고. 근데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시모는 제 말에도 아무런 말을 못하고 서 있었죠. 그리고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야. 당신은 자기 가족만 가족이지? 나랑 자식은 눈에 보이지도 않나 봐? 내가 저 세상으로 떠나면 내 재산이 당신 거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 네 누나가 내 가게를 먹겠다고 나서도 말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어. 정말 배신감이 든다. 아주 지긋지긋해. 남편은 자기에게 소리치는 나에게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족이 저지른 잘못을 막지 못했으니까요. 심지어 이제 시댁이 아닌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한 가정의 남편이라는 사람이요. 더 이상 입씨름은 낭비라는 생각에 저는 그대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어요. 그리고는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요. 저는 더 이상 시댁과는 함께하지 못하겠네요. 조만간 가게를 정리하고 알아서 떠나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님이 어떻게든 키워주세요. 저는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드니까요. 전 제가 했던 말처럼 지금은 가게를 정리하고 혼자 시골로 내려와서 요양을 하고 있어요. 항암 치료도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필요 있겠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남편과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고 있어요. 시댁 식구와 남편, 그러나 그 중간에 낀 내 자식들은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시모는 제게 미안한지 남편을 통해 몸에 좋다는 것들을 계속 보내오고 있어요. 또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미안하다는 장문의 사과 문자를 써서 보내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용서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이 와중에도 대단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신우이예요.
신우는 자신이 했던 증거가 제게 그대로 있고 이를 보여줬는데도 그게 뭐가 어때서 난리야? 라는 식의 말로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고 있더군요. 시모는 그런 신우에게 말도 못하고 중간에서 아직도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본인 딸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과거 신우에게 했던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눈 감아주며 그 피해를 온전히 제가 보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시모. 그리고 제가 피해보는 것도 미안해. 본인 몸을 희생해서까지 저에게 베푸는 척 마음에도 없는 도움을 줬던 시모. 만약 시모가 제게 사실대로 신우이에 대해 말했다면 저도 시모를 이해하고 신우가 그런 못된 짓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시모는 본인 마음 편하자고 그런 본인 딸을 가만히 냅둔 거죠. 시모는 열심히 사는 저보다 죄를 짓고 있는 자식이 먼저였던가 봐요. 저도 그런 가족의 모습을 더 이상은 보기 싫어서 신우와 시모는 전혀 만나고 있지 않아요. 신우 또한 나한테 잘 해줬던 것은 지금까지 척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시모에게 맡겨두고 온 것은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나는 내 건강을 먼저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아이들도 제가 돌볼 수 있을 테니까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미래에는 어떤 조짐이 보일지 모르니까요. 그냥 내 마음이 편하게 건강을 챙겨보자는 생각에 시골로 내려온 거기도 하고요. 지금은 시골에서 작은 텃밭을 일구며 키우고 싶었던 강아지와 함께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제가 아프다는 것을 주변 이웃들도 알고 있어서 흔히 말하는 농촌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없고요. 오히려 다들 친절하고 자신들이 직접 키웠다며 여러 작물들을 가져와서 주기도 하세요. 비록 건강은 완전히 되찾을 수 없겠지만 최대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스트레스도 받지 말자는 생각이고요. 가게를 판 돈과 지금까지 모았던 돈들로 소소하게 생활은 가능하니까요. 그래도 최소한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돈을 또 다 쓰면 안 되니 반일 알바를 나가고 있어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최대한 마음을 편히 먹으려고 합니다. 큰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건강을 잃었다 생각하면서요. 나중에는 다시 항암 치료도 받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몸도 마음도 힘든 상태에서 받았으니 편한 상태로 다시 받아보면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요. 저와 비슷한 사람들도 분명 있겠죠.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병을 가진 사람이라면 미래를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셨으면 하고요. 지루하지만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